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이시기도 한 전병서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주간 전망대 또 나오셨어요. 막 궁금한 거 준비는 많이 했는데 이거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소장님, 지금 이제 10월 16일이죠, 저 공산당 대회. 네. 네, 지금 이제 권력 구도는 이제 대충 확정된 걸로 보입니다만 어떤 식으로 정리됐다고 보면 될까요? 5대2냐 4대 3이냐 문제일 것 같아요. 5대2, 4대3? 예, 그래서 중국은 그 이론상으로 7명의 상무위원이 예.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집단 지도 체제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거기서 이제 4명이 동의를 하면 통과되는 것이고, 이제 4명이 반대하면 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무위원 7명 중에서 네 사람을 몇 명을 심냐, 이게 중국의 권력 투쟁의 핵심입니다. 7명 가운데 네 사람을 몇 명 심느냐. 그렇죠. 그래서 뭐 중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년 전에 그 장제민 주석이 길러놓은 정파가 있죠. 상해방이라고. 상해방, 상하이방. 그리고 이제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이제 그 공청단이라고. 예. 그 중국의 공산당이 되기 전에 이제 예비 공산당. 예. 이제 여기 출신들이 한 9,5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 출신들이 또한 세력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후진타오 주석, 지금 리커청 총리, 지금 후추나 부총리. 이 사람들이 이제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을 갖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시진핑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태저당 그러는데 네. 태저당이 아니라 태저당은 그 어떤 정파는 아니었고,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시진핑과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복건성, 저장성, 상해에 예. 그 시진핑 주석의 그 직장 동료거나 이제 부하였던 사람들이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으로 등장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세 파 중에서 7명의 상무위원회 시진핑 사람이 4명이 들어갈 거냐 5명이 들어갈 거냐. 시진핑 포함.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주 특이한 것은 말씀하신 이제 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예. 이 주석이 해외 순방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권력 구조가 이미 합의받고 결론이 끝났다. 그리고 베이징을 비워도 될 만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정파들이 시진핑의 절대 권력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누가 들어가냐. 지금은 뭐 시진핑의 3년임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이제 벌써 끝났고. 네. 이 정책이 어떻게 갈 거냐는 것에 고개 관심사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7명 중에서 이게 4대 3으로 갈 때 나머지 예. 이제 3에서 2이 공청단이 2이고 상하이가 하나냐, 아니면 아예 5대 2로 갔을 때 공청단이 2에 상하이가 0이 되냐. 오.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되면은 또 다른 이제 권력 구조가 바뀌죠. 그래서 일단은 4대 3, 5대 2 구조를 하나 봐야 되고. 예. 그 2하고 3의 구조 안에서 거기에 상하이방이 좌석을 과연 차지할 수 있냐 없냐가. 야, 그렇게까지 갑니까? 상하이방이 그 정도로 약간. 철학했죠. 와.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에 부정부패의 뭐 그 중심에 타파의 중심이 대부분이 이제 상하이방 출신들이 거기 대상이 됐고. 네. 그래서 뭐 세력이 현격히 약화됐다고 봐야죠. 지금 이 또 미묘한 시점에 또 리잔스 서열 3이라면서요. 네. 그분이 지금 저 방한 중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거는 우리가 뭐 좀 주목할 만한 뭐 있을까요? 그래서 그건 뭐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중국엔 또 아주 숫자로 얘기를 하면 7상팔하라고 7, 8 기준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뭐 계급 정년, 연령 정년이 있는데 당 상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주석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 승진하는 해에 네. 67세면 연임할 수 있지만 68세면 연임할 수 없어요. 67에 7이고 68에 8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잔수는 뭐 68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당연히 이제 은퇴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은퇴 한 달 앞두고 이제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면 이제 그 영양가
이런 것은 굉장히 낮다고 일단 영향가. 봐야 되고 대신 이제 중국이 그럼 왜 보냈냐 왜 예. 하는 문제가 우리한테는 조금 관심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중국이 아주 선전선동이 굉장히 능한데 지난번에 미국의 넘버 3 그 하원 의장 펠로시가 왔을 때 우리는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서 면담을 안 했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의 넘버 3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제 미묘한 그런 이제 고민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대통령하고 그 뭐 면담을 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홍보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미국의 넘버 3는 안 만나고 오늘 우리만 면담을 줬다. 했었던가요? 내일 예, 내일인가 뭐 내일 그럴 잡혀 겁니다. 있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가 걸리는데 중국의 관례를 보면 7명의 상무위원이 특정한 국가를 방문했을 때 예.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주석이 다시 방문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넘버 3가 한국을 왔다 가면은 아마도 연내 또는 연초에 중국의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런 외교 쪽에서의 요구사항을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징검다리를 하나 놔서 좀 기간을 그 연장시키는 이제 오히려 리전수의 방안이 아마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오히려 더 지연시키는 그런 이펙트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지금 카자흐스탄 아닙니까? 지금 네. 아니, 카자흐스탄이 아니고 우즈베키스탄 지금 상하이 협력 기구 회의가 열리는 예. 곳이 거기에 그러면은 거기에 그 소속된 나라들이 그러면 뭐 러시아, 중국까지는 알겠고 주로 어떤 나라들인가요? 첫 번째가 그 탄자 패밀리입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하는 탄자 패밀리들이 탄자들. 그건 이제 신장 중앙아시아. 위구르하고 예.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 아하, 5개 예. 나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이제 무슨 루스 뭐 이렇게 하는 벨라루스 뭐 하는 이런 예. 이제 나라들이 있고 예. 그 외에 이제 뭐 러시아부터 해서 12개 나라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중국의 주석이 코로나 풀리고 나서 왜 맨 처음 간 곳이 이게 카자흐스탄이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카자흐스탄 간 들렸다가 거죠. 카자흐스탄을 갔다가 이제 네, 상해협력기구에 예. 회담을 하는 회담을 갔다. 그리로 간 거죠. 네. 근데 첫 번째 방문 순위가 카자흐스탄인데 그 이전에 이제 뭔 얘기를 했었냐면 중국이 사우디 방문을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예.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하겠다고는 아직 안 갔죠. 아직 안 갔죠. 그래서 이제 아주 이게 전략적인 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걸 보면서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죠. 예. 그리고 방문해서 어디를 갔냐 그러면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은 첫 일정이 휴전선 방문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삼성 반도체 공장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이 옐렌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네. 그때 우리는 사실은 통화 수합이나 뭐 한일 문제나 뭐 경제 위기 문제들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전혀 없었고 그랬죠. 특이하게 옐렌이 LG화학의 배터리 예. 전시장을 갔어요. 예. 재무부 장관이.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관심사는 반도체 배터리 기술이다. 모든 관심사는 거기에 포커스돼 있다고 봐야 되고. 네. 반면에 중국은 그 카자흐스탄 가기 전에 사우디를 간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 문제예요. 석유 때문에 간 거죠. 네. 근데 그 바로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다가 왕세자 면담을 했지만 그 석유 증산해라. 그랬을 때 왕세자가 노를 했죠. 예. 단칼에. 예.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온 건데. 그리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중국이 그 저쪽 러시아나 서방 그 중동에서 들어오는 천연가스의 에너지 관로가 그게 묻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확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카자흐스탄이 광물 자원, 뭐 구리, 무슨 뭐 이제 이런 그 광물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이게 해외 순방의 첫 번째 지역으로 카자흐스탄을 선택했다는 것은 중국의 관심사는 에너지하고 자원이다. 이제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 지금 나토를 동원해서 중국을 봉쇄하겠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나토 정상회담도 했고 그 바로 직전에 이제 G20도 G7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G7에서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또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이 너무 나이브하게 대처를 했다. 앞으로는 중국이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거 절대 자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시리즈로 나왔어요. 예. 근데 거기에 맞불 작전으로 지금 간 게 상하이협력기구입니다. 그래서 나토가 중국을 견제하러 들어오는 그 중간 다리에 예. 지금 탄자 나라, 뭐 루스 나라, 소위 말하는 그 중앙아시아의 12개 나라들이 거기에 포진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시진핑이 여기를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나토의 동진을 이걸 외교적으로 중단하는 효과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범퍼가 상당히 튼튼하고 크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구축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요, 뭐 뉴스 화면을 보든지 뭐 자료 화면을 보든지 이렇게 살짝 보니까 지금 그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에서 푸틴하고 이제 공개 회담 이후에 두 사람만에 또 비공개 회담도 있었다니까 실제 중요한 얘기는 그 비공개에서 나왔겠습니다만 공개 회담에서 제가 받은 인상은 푸틴이 벌써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뭐 중국의 균형 잡힌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그 우려를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시진핑 주석은 아예 뭐 우크라이나 입에도 올리지도 않고 우선 이렇게 태도나 이 말투에 있어서 약간 저 시진핑 주석이 약간 갑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배경이 뭘까요? 뭐 결국 소비자가 왕이다. 소비자가 왕이다. 네, 그래서 그게 돈 쓰는 사람이 왕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뭐 겉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이제 전비 조달이나 그 생필품 조달에 엄청난 이제 곤란을 겪고 있고 중국의 물리적인 브로킹에다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들어있고 스위프트망에서 이 달러 결제까지 막혔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인 거래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예. 거기에 이제 구멍이 3개가 있죠. 첫 번째가 중국이고 두 번째가 인도고 세 번째가 나토 안에 있는 독일입니다. 이 세 군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돈줄인데 저쪽에 서방 쪽에서는 독일이라고요? 그렇죠. 독일이 그 나토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 멤버지만 미국이 요구했던 것이 나토에서 우크라이나를 제재해라. 그래서 제일 큰 제재는 뭐냐면 가스관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러시아는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전체 전력가스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걸 끊어버리면 이건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독일이 여전히 입으로만 제재하고 여전히 전력가스를 그대로 쓰는 게 저기서 하나 큰 구멍이 있고 두 번째는 인도죠. 인도. 코드의 그 핵심 서쪽 그 멤버가 바로 인도인데 인도는 지금 미국 말 안 듣죠. 그러네요. 러시아로부터 계속적으로 석유를 이제 싼 가격에 사고 들어오는 게 있고 그러나 이제 중국은 더 중요한 것이 이게 지금 중국은 세계 공장입니다. 월드 팩토리이기 때문에 이 중국하고만 거래를 하면 모든 생필품을 다 조달할 수 있어요. 근데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려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망에서 다 체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제 그 전력가스나 에너지 결제를 위안화로 루블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중국은 위안화로 지불을 하고 그러면 러시아는 그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의 생필품을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달러 결제망에서 전혀 체크가 되지 않고 미국의 은행망을 거칠 이유가 없는 거죠. 달러가 끼어들 여지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의 금융 스위프트망에서 제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까지 그 떡없이 건드는 데는 바로 중국이라는 서포터가 뭐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에너지하고 생필품을 서로 물물 교환하는데 계산은 위안화하고 renmin비로 루블로 계산하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개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수치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로서는 지금으로 놓고 보면 가장 큰 이제 봉쇄 해방구가 중국이고 두 번째가 인도고 세 번째가 독일이기 때문에 중국과 척을 진다거나 이러기가 대단히 어렵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진핑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2%대 28%입니다. 2%대? 28%.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러시아가 엄청나게 큰 나라라고 사실 생각하지만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GDP 규모로 보면 GDP 규모로. 우리가 월드 랭킹 10이고 러시아가 11위 정도예요. 예. 근데 지금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뭐 이제 박대하는 판에 세계 11위 하는 나라인데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 비중의 2%에서 한 3%가 안 됩니다. 아하. 수출 비중이. 예. 근데 이 중국의 최대의 수출 대상국은 바로 EU예요. EU. EU가 28% 정도 돼요. 미국이 한 17%. 네. 그래서 뭐 20% 겨우 가는데 예. 28%하고 척을 지게 됐을 때는 이건 진짜 문제가 되죠. 아하. 그래서 2%를 도와주다가 그 호의적인 발언을 했다가 28%가 화를 내면 이건 크게 다치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문제는 입에 올리지 않는 이유는 2대 28의 손익계산서다. 어쨌거나 제가 저기 우리 전 박사님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방송을 하든지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보면 항상 그 기본적인 어떤 그 골격이 결국은 무슨 뭐 이념 이런 걸 앞서서 이 경제적인 돈의 문제더라고요. 예. 뭐 최근에 나온 아주 그 한국의 세탕이 저 수리남인가요? 수리남 예. 그 난리가 났지만 거기에 아주 재밌는 얘기 나오대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용비어 천가에 나오는 예. 그 제일 뿌리 깊은 나무가 뭐냐면 돈이다. 제일 뿌리 깊은 나무가. 그래서 돈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한중 간의 관계 또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 우리 관계의 삼각관계를 돈으로 해석해 보면 정확히 답이 나오죠. IPF, 지포, 뭐 반도체법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우리 언론이나 뭐 미디어에서도 엄청난 이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논쟁의 대상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것을 한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다. 하나만 보면 된다. 주가. 주가. 반도체에서 주가를 보면 예. 치포든 반도체 동맹이든 이게 지금 반도체법이든 예. 그것의 실효성은 예. 이건 구멍이 뻥뻥 뚫린 동맹이거나 법이다. 그래서 치포를 하거나 그 반도체법을 한다고 하면 중국의 반도체 증설을 못하고 수출을 못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네. 미국의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주가 대폭락해야 되고 거기서 핸드폰 만들어 오는 애플 대폭락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중국의 추가적인 증설이 안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 장비 수출이 안 된다고 하면 한국의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대폭락해야죠.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그렇게 이제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얘기하는 9호선 뭐 동맹 무슨 이제 협약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돈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실익이 없다는 것을 돈이 정확하게. 그러면 평소 참 이거 한번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미중 갈등 구도 내지는 이 패권 경쟁 이게 참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박사님 그죠? 오래된 얘기인데 아니 지금 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그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미국에서 중국 잡겠다고 하는 그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그게 진짜 실제적으로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리고 또 그 진정성에서도 조금은 저는 의심이 가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구멍이 있다고 하셨는데 서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대중 제재, 대러시아 제재가 좀 이렇게 그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 괴롭힐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허술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서방의 이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국의 완패, 미국의 완승을 기대하지만 네. 지금까지 좀 팩트를 우리가 좀 냉정하게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 일본이나 중국에 관한 문제는 평소에는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두 나라만 딱 걸리면 우리는 조금 막 감정적으로 이제 지난 그 경험, 감정, 분노로 이걸 대응을 하다 보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앞에 두고서는 돈을 앞에 두고서는 적을 위하지 말라고. 근데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자면 제가 볼 때는 서방 세계의 최근 2018년 이후의 대중 제재는 이것은 중국의 볼모로 잡혔다. 첫 번째는 중국의 제조업의 볼모로 잡혔고 러시아의 에너지의 볼모로 잡혔다. 서방 세계가. 서방 세계가 볼모로 잡혔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재가 안 먹히는 거다. 그래서 2018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뭐 2년 반 동안 네. 보복 관세를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예. 중국의 무역 흑자는 2019년에만 잠깐 줄었고 작년에 사상 최대였어요. 예. 대미 흑자도 그렇고 전체 흑자도. 그래서 이게 구멍이 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게 그것은 월마트 이펙트일 것 같아요.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 예. 그것의 원산지로 보면 46%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죠. 그래서 제재를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부담은 미국의 컨슈머들이 소비자가 져야 되는 그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재가 안 먹혔다는 것이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크라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 건 딱 한 가지다. 유럽 춥지 않습니까? 예. 총알보다 무서운 게 추위다. 아하.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이 공해 패권은 이것은 미국의 동맹이 아니고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있는 상황은 그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서방 세계가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로 하인으로 부리던 나라들에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발목이 잡힌 그 현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은 기술이 있다고 공장이 있다고 폼 잡던 시대는 코로나19 이번에 우크라 전쟁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것 같아. 대역전의 시대가 온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자원이 있냐 없냐, 원재료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지 공장이 있거나 기술이 있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플라스틱 사출물 하나가 없어가지고 자동차 공장을 세우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물류대란이 일어났다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 원자재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가 자원을 선점해 놓은 것,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뭐 돈은 피보다 진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이게 돈이 개입이 되면 이것이 동맹의 배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금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나토 전쟁에서 우크라 전쟁에서 나토에서 독일이 유럽의 맹진 독일이 미국을 사실은 배반한 거죠. 전쟁에서 계속 사고 있으니까. 미국이 자랑하는 쿼드의 핵심 4개 나라 중에서 서쪽의 핵심 나라인 인도가 또 이거 미국의 이 동맹에 반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더 재미난 것은 최근에 보면은 그 나토 정상회담 하고 나서 나토 국가들이 그 30개 나라가 합의를 했죠.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새로운 도전이자 위협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유럽의 양대 맹주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독일하고 프랑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프랑스의 태도가 아주 묘해요. 아주 심플한 게 고교 발표가 난 다음번에 중국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 프랑스가 자랑하는 에어버스를 292대를 한 방에 사주는 계약을 했어요. 기억납니다. 그 기사.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한번 언론을 쭉 찾아보시면 네. 프랑스가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보복을 한다든지 견제를 한다는 코멘트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문제고, 그래서 지금 그 중국하고 러시아도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둘이가 악수하고 뭐 이러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얘들은 동맹이 아니에요. 군사 동맹은 애초부터 아니고, 군사 동맹은 애초부터 아니고 동맹이 아닙니다. 두 나라는. 근데 이 두 나라를 놓고 보면 결국은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를 누가 차지하냐 하는 것에 이것은 경쟁자죠. 숲속에 두 마리 호랑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둘 사이는 사실은 악수는 하지만 속으로는 이거 상대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이제 사실은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는 지금 협력을 한다 이렇게 보지만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보면 중국은 러시아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는 소위 말하는 같은 침대 위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이런 동상이몽의 관계다. 동상이몽의 관계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미국의 제재에서부터 유일한 이제 달러 박스이자 생필품을 찾을 수 있는 해방구로서 중국을 이용하는 것이고, 중국은 네. 지금 에너지 가격 대폭등에 예. 싼 값에 이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이제 날로 먹을 수 있는 그 패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협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근본적으로 두 나라의 본질을 놓고 보면 중러의 관계는 그것은 우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청나라 때 청나라의 땅을 이거 침략해서 뺏어갔죠. 예.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신중국이 등장하고 나서도 소련이 러시아 영토를 뺏어갔죠. 아무르강 사태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 두 나라 관계는 같은 사회주의이긴 하지만 그 사이 역사적인 영토 문제 그리고 지금 사회주의 패권 문제를 놓고 보면 이것은 동상이몽의 관계지 이 동맹이나 협력의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 박사님 설명하신 그 중국과 러시아 간의 그 묘한 그 동상이몽 내지는 그 묘한 관계가 우리가 사회주의보다도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더 익숙했던 예전 냉전 시대에도 그러면 중국과 예전 소비에트 연방은 그런 관계였다고 봐야 됩니까? 예전부터? 그때는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상하관계가 명확한 소비에트가 셌고 넘버 투로서 이렇게 왔다가 이제는 이게 역전이 되는 바람에 그러나 이제 역전됐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는 자기네가 종주국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내세우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진 이제 큰형님이 돈 번 이제 아우하고 이게 형으로서의 폼은 잡지만 느낌 결국은 옵니다. 예, 느낌 오네요. 그 벤츠 타고 온 이 동생한테 쫄리는 거죠. 뭐 그러네요. 큰형님하고 갑자기 이렇게 성공한 아우 아니면은 좀 뭐랄까 옛날에 머섬으로 부리던 그가 갑자기 더 큰 부자가 돼서 나타나는 뭐 그런 상황. 그렇죠. 근데 지금 결국 자원의 중요성을 갖다 계속 강조하셨는데 중국이 아프리카에 공을 들인 거는 유명합니다. 아프리카에 그동안 쭉 공을 들였다가 지금 아까도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빈살만 만날 것 같더니 아직은 현실화는 안 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살짝 중동 쪽도 특히나 이란 쪽에도 살짝 또 중국이 요렇게 또 미국과 이란 간의 그 묘한 관계 또 이란과 사우디의 묘한 관계 이걸 또 파고드는 느낌이 드는데 중동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게 이제 중국이 시진핑 집권하고서 1대1로 프로젝트의 이제 중요한 축이 그게 이제 아프리카라고 얘기하지만 아프리카는 사실은 초기에는 그것은 외교적인 이슈가 더 컸고 중국은 이제 제3세계 외교 유엔에서 손들어 그랬을 때 동맹을 쓴 나라가 뭐 48개나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실제로 실리는 바로 중동 지역이죠. 에너지를 중국이 지금 거의 74% 가까이를 수입 의존하기 때문에 중동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고 자기네들로서는 반드시 프로텍션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우디를 포함한 이제 미국과 친한 나라들의 경우는 뭐 중국과 친해질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공략한 것이 바로 미국과 척을 지고 있는 이란하고 이라크를 중국이 공략을 한 거죠. 그래서 이란하고 이라크는 똑같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하는 그 동맹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란, 이락이. 그렇죠. 그리고 사우디는 뭐 워낙 큰 이제 거래선이 중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게 이제 이란, 이라크만 갖고서 그 하다가 이번에 그 빈살만이 미국하고 틀어지면서 이제 사우디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잘 다룰 필요가 있는 파트너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적의 친구에서 이제는 친구가 아닌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적의 적은 내 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순위로 방문을 사우디로 잡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중동 지역의 경우는 에너지 문제고 아프리카는 사실은 40몇 개 나라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가 이게 전기차가 등장하고 어떻게 보면 신산업, 4차 산업이 등장하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니켈, 코발트, 뭐 망간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예를 들면 코발트는 뭐 콩고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중국이 처음에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중동을 들어갔다가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총알하고 하는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되는 기초광물 이거를 거의 중국이 독식을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못 사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공급망 시대에 아프리카를 쥐고 있으면 모든 공급망의 맨 끝단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럴 정도로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남미하고 아프리카를 누가 지냐가 아이러니하지만 꼬리가 몸통 아니라 대가리까지 흔들 수 있는 구구조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중국이 1대1로라는 그 전략을 통해서 그 지역을 구워 삶았고 그 지역의 광산 자원을 거의 이제 독점을 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얘기가 1대1로 해가지고 중국이 후진국들의 도로, 항만, 철도 이걸 날로 먹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언론에도 보도하지만 그것도 약간 다른 것이 뭐냐면 중국이 1대1로를 한 10년 하면서 얼마를 투자했냐면 대략 한 9천억 정도, 9천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투자한 돈의 41%가 에너지예요. 예. 자원 개발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텔로가.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보면 광산, 예. 광물 자원을 개발한 게 한 14% 돼서 전체 돈의 55%가 자원 개발, 광물 개발에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도 뭐 그렇지만 그 중앙선하고 영동선 철도가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중앙선이 청량에서 부산까지 가는 철도가 일본이 놓아준 거잖아요. 예. 예. 왜 거기다가 태백산맥, 소백산맥을 뚫고서 그걸 놨나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한국의 광산 자원 이거를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통로로 이걸 만들어준 거 SOC죠. 일본이 만든 SOC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이 SOC 건설에 31%를 썼어요. 예. 근데 이 SOC가 얘들 목적은 철도 도로 항만이에요.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채굴한 원자재하고 에너지를 중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뭐 후중은 SOC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돈을 빌려줬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고리대금업을 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중국은 자기네 나라 자체도 중국 자체도 에쿼티 펀딩이 자본시장이 아시지만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네. 전체 기업의 자금 조달 중에서 은행 대출이 82%고 주식으로 조달하는 게 8%도 안 되는데 자기네들도 에쿼티 펀딩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해외에 뭔가 론을 할 때 신디케이션을 하거나 국제금융은 더 안 됐으니까 예. 신디케이션을 하거나 에쿼티 펀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은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하던 것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준 거고 얘가 캐시플로가 안 나오니까 그걸 이제 담보 실행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이 서방 세계가 중국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비난은 많이 해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 예. 그러면 그걸 대체해서 자기네가 돈을 빌려줄 거냐. 그 후진국 입장에서는 그 돈을 그렇게 받으면 뭐 중국을 내보내고 그걸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 어떤 선진국도 후진국에 SOC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캐시플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서방 세계는 투자를 ROE를 봐야 되잖아요. 예. 애초부터 후진국 사업은 ROE가 안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메커니즘을 이제 욕만 하지 실제적으로 중국의 그 자원의 독점, SOC 독점을 그걸 타파시킬 어떻게 보면 투자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G7 정상회담, 나토 정상회담 6월 28일인가 17일인가 때 보면 G7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결의를 해요.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6천억 불의 펀드를 조성해서 개도국의 SOC에 투자하겠다. 그 발표를 했어요. 6월 네. 18일인가? 근데 그거 발표를 하고 끝이죠. 뭐. 6천억을 누가 낼래? 그 언제까지 낼래? 그럼 그걸 누구한테 어디에 투자를 하려는 플랜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맨날 구호에 그치니까. 그래서 이제 폼은 잡지만 돈 내는 건 서로가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9천억을 갖다 뿌렸고 이제 9천억 달러. 그렇죠. 미국은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립 서비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돈 갖고 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믿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걸 쳐버릴 수가 없는 그 딜레마가 개도국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들이 심정적으로는 그 미국의 의견에 동조를 하지만 문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이게 당장 내 목구멍에 포도청 이거 해결할 수 있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서방 선진국들이 그 말이 나오게 되면 액션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중국이 그동안에 아니 근데 1대1로가 벌써 10년 됐습니까? 그렇죠. 2013년에 왔으니까. 와, 세월 빠르다. 진짜. 바깥으로는 뭐 온갖 견제와 온갖 욕을 먹고 의심의 눈초리를 갖다 다 그거 견뎌내면서 이렇게 해온 것 같은데, 그럼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대충 듣기로 내지는 조금 뭐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꼭 중국, 일본 나오면은 이성보다도 감정이 앞선다고 조금은 이렇게 과장되게 중국 망해가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 흔히 말하는 부동산 경기가 진짜 폭망 수준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예.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을 바라볼 때 팩트 파인딩을 안 하고서 이제 부분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한국의 뭐 유튜브 무슨 이제 SNS에서 넘쳐나는 게 그거고. 네. 그래서 최근 뭐 2, 3년간 놓고 보면 중국의 위기론, 붕괴론 뭐 이게 넘쳐나죠. 많죠. 근데 지금까지도 안 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2년이 아니라 최근 10년, 20년 사이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그게 이제 전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로 보면 우리의 24배고 국토로 보면 97배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이나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저건 차이나가 아니고 미국을 우리가 미국이라고 영어로 얘기할 때 USA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United 예. States of America. 예. 제가 볼 때는 차이나라고 하면 안 되고 USC라고 불러야 돼요. United States of China. 31개의 나라가 같이 모여 있는 거대한 나라라고요. 예. 그래서 저게 남북으로 5,500km예요. 예. 동서로 5,200km라고요. 저 할비는 영하 30도, 40도 얼어 죽는데 저 해남도는 영상 30도예요. 온도 차이가 50도에서 60도 1월 달 온도가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같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최근에 홍수 나가지고 뭐 난리 나고 전국이 태풍 온다고 난리 났지만 중국의 8시 뉴스에서는요. 전국에 동시에 비가 옵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뉴스가 없어요. 그렇겠죠. 중국은 이해됩니다. 중국 전역에 동시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부는 경우가 없습니다. 밑에는 이 쪄죽고 위에는 얼어 죽는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건데 결국은 중국의 부동산 때문에 어떻게 됐냐를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중국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네. 또 일부가 우리 언론에서 계속 너무 과장해서 하는 건데 지금 헝다 문제가 계속 나왔잖아요. 작년 6월 달에 중국에서 1등하는 부동산 회사가 망했다. 예.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 오고 경제 위기 온다는 거 그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중국에서 부동산 1위 하는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가 되냐. 100대 부동산 회사로만 놓고 보면요. 지금 1등 하는 게 비구유엔이라는 회사인데 7.1%밖에 안 돼요. 점유율이요? 그렇죠. 100대 기업 중에서 100대 예, 기업 중에서 100대 기업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한 55% 정도를 차지하는데 거기서 7%밖에 안 된다고. 그럼 실제적으로 토탈 마켓에서 전체 부동산에서 1등하는 기업의 점유율이 4%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에서 96%가 멀쩡하면 4%가 없어진다고 해도 대세행위를 하죠. 근데 헝다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야, 1등이 그랬으면 나머지는 다 죽었겠네. 그렇게 우리가 본 거죠. 근데 그거는 헝다 이슈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정한 3가지 레드라인에서 거기서 걸린 회사가 10대 기업 중에서 2개가 있는데 하나가 헝다고 또 하나가 녹지그룹이에요. 네. 또 2개를 뺀 나머지 8개 그룹은 멀쩡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1등이 그랬기 때문에 한 4% 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나머지도 그럴 거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지금 이제 놓고 보면 중국이 이제 중도금 납입을 안 해가지고 뭐 전국에 그 260개인가 뭐 이제 79개 도시에서 260개 가까운 이제 사업장에서 이게 더 이상 나는 아파트 중독 맞는다.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안 올라간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엄청난 부실로 올 거다. 그게 또 이제 최근 뭐 한두 달 사이에는 이게 난무를 하죠. 지금도 그거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그것도 팩트 체크를 보면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79개 도시 중에서 1선 도시, 그러니까 베이징, 상하이, 현장간 대도시는 3군데 5개 기업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주로 많이 걸린 게 3, 4선 도시가 53개나 돼. 79개 중에서. 그래서 그렇죠. 1선 도시, 2선 그 구분을 어떻게 하면 그래서 될까요? 이제 예를 들면 인구가 1,000만 명 이상 되는 대도시, 아하. 500만 이상 되는 대도시, 그 이하로 되는 작은 도시. 아,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쉽게 이해되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급 도시, 2급 도시, 3급 도시 그럴 때 지금 79개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에 53개가 3, 4선 우리로 치면은 뭐 읍 단위, 연 단위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의 면적 중에서 얼마가 되냐고 그러면 3.85%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중도금 못 내가지고 이게 공사 중단돼서 큰일 났다고 하는 게 전체에서 놓고 보면 그리고 여기에 지금 대출 잔액이 얼마냐 그러면 53조 정도 되는데 요게 전체 53조 위안 전체 대출의 얼마냐 그러면 1.7%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망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전체 금융 부실은 1.7%밖에 안 된다는 홀랑 다 망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3.85% 1.7%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시 뉴스, 8시 뉴스 특파원이 야 이거 뭐 데모하고 난리 났고 아파트 저거 서다가 이걸 계속 보는 바람에 이 나머지 그 96%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고 지금 중국의 부동산은 또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 중국 부동산 큰일 났다, 곧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요한 논거가 뭐냐면 거래 대금이 40%가 줄었다. 거래 면적이 30%가 줄었다. 이게 지금 제일 이제 이슈로 등장을 해요.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전년비.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지금 거래 안 되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예. 근데 중국은 이 나라 문을 실제적으로 2달 반을 닫았다고요. 어허. 그러면 4월, 5월, 6월 그러면 닫고 나서 한 달에서 2달은 이게 공장 정성화하고 상점 지금 정성화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집사로 갈 사람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7, 8월, 6, 7, 8월에 한 40%씩 이게 줄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황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런데 중국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문제인데 중국 정부가 거의 이제 1조 위안 정도를 펀드를 만들어서 예. 이거를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기업들한테 론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제금융에 우리 같으면 옛날 그 증시안정기금 같은 그런 펀드를 지금 만들어서 론을 갖고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아파트 산다고 그랬을 때 뭐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대출을 받더라도 내 돈이 뭐 한 5, 6억은 있어야 이게 예.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다운페이를 10%에서 20%를 내고 80%는 30년 모기지로 사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우리로 쳤을 때 예를 들면 집 한 채를 산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한 채밖에 못 사는 10억이라고 하면 중국은 그 돈 갖고 들어가면 5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고 그러면 그래서 중국이 최근 3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다운페이를 10%, 20%, 30% 올려놨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중국이 뭐라 하냐면 30%의 다운페이를 20% 낮추겠다. 낮추겠다. 그리고 10%로 낮추겠다. 그렇게 되면 집을 내가 한 채를 살려고 했던 사람이 두 채나 세 채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풀고 있고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서울에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했더라도 내 호적이 대구에 있으면 서울에서는 외국인하고 똑같은 대접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집을 사거나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호적이 서울에 있어야만이 살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사이에 그런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서 외지에 호적이 있는 북경이나 상해에 호적이 없는 사람은 집을 못 사겠어요. 예. 요걸 지금 또 풀고 있어요. 그것도 푼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제가 볼 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의 경제 위기가 온다거나 이러는 것은 넌센스고 지금 그것의 이제 효과는 첫 번째 돈을 풀게 되면 부동산 당연히 이제 업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돈을 단속하고 있고 금리를 올리기 때문이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지금 금리를 이미 내리고 있고 예. 돈을 4월 달부터 풀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럼 뭐 잘 아시지만 돈 풀어가지고 9개월에서 12개월 뒤에 그 이펙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대략 아마 내년 1, 4분기 정도 그때가 바로 지금 돈 푼 이펙트가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그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어려운 부동산 기업들한테 플랫폼을 만들어서 돈을 대출해주고 소비 측면에서는 그런 이제 그 집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예. 이걸 올려주는 것. 그래서 그렇게 놓고 제가 볼 때는 그 2분기, 3분기가 중국으로서는 아마 부동산 경기도 최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내년 1, 4분기에서 2, 4분기 요 정도가 아마 그 모멘텀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저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들이란다. 뭐 미국이 그러니까 다 같이 올려야 되는 와중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금리 올리는 와중에 중국은 경기 때문이라도 어쨌거나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럼 제1감은 그러면 위안은 약세인데 오늘 지금 7위안도 다시 올라섰고요. 지금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향후 위안 전망과 그 다음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향후 위안화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나눠 말씀하시면. 첫 번째 위안화 환율 문제는요. 네. 이건 아까 뭐 말씀하신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조절하는 환율입니다. 시장 환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자유변동 환율을 쓰지만 중국은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로 크롤링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인민은행이 자기네가 전일 종가에다가 이 20몇 개 통화를 썩은 바스켓을 가중치를 넣고 거기다 또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는 것이 경기 변동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예. 경기 역주기계수. 그걸 같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복수통화 바스켓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거 비밀이에요. 안 가르쳐줍니다. 아하. 그리고 역주기의 변수 두 개를 같이 민은행이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바스켓에 비중을 어떻게 주든 간에 그 바스켓에 들어가는 어지간한 통화가 지금 현재는 다 달러 대비 약세니까
그렇게 본다. 복수통합 바스켓 제도 본래 취지대로 따르면은 위안도 약세로 가야 되는데 그걸 플러스 알파 여기서 조절을 한다. 거기도 조절할 수도 있고 또 달러 예. 비중을 낮춰버리는 거죠. 달러 그렇죠. 복수통합 바스켓 안에서. 예. 그래서 이 두 또- 가지가 이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이 조건이 돼요. 그래서 6.3에서부터 지금 7.0까지 올라온 걸 놓고 보면 예. 말씀하신 이론상으로 생각을 하면 중국이 무역수지 흑자가 이게 작년에도 6천억이 났단 말이에요. 예. 지금도 뭐 월별로 봤을 때 사상 최대 흑자가 나면 이론상으로 이론상으로 위안화 강세가 돼야 되는데. 강세가 되죠. 근데 이게 약세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코로나 때문에 내수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수출을 부스팅하는 것이 이게 의미가 있어서 요거를 이 환율을 절하를 시킨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으로서는 지금 이제 내수 경기를 부양을 하고 또 이제 금리 문제도 같이 걸려 있지만 중국은 지금 CPI가 2.4, 2.5밖에 안 돼요. 2% 돼요. 예. 그래서 미국은 뭐 9%, 10% 왔다 갔다 하지만 예. 그러고 이제 PPI가 이게 이미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9%, 10%에 대해서 지금 4%, 3%까지 떨어졌고 아마 하반기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CPI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얘들로서는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심플한데 선입선출법입니다. 먼저 매맞은 놈이 먼저 올라가는 건데 예. 이번 전 세계 경기를 보는 관점은 코로나로 봐야 됩니다. 누가 코로나를 먼저 안정화시켰냐에 따라서 경기가 먼저 좋아졌고 코로나를 나중에 잡은 데일수록 늦게 경기가 좋아진 건데 전 예. 세계에서 코로나를 가장 먼저 안정화시킨 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가장 먼저 경기가 좋아졌고 떨어진 것도 가장 먼저 떨어졌고 미국은 코로나를 가장 늦게 잡았기 때문에 경기가 가장 나중에 좋아졌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서는 경기가 바닥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맞지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CPI가 2%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관심을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뭐 중국이 망했다, 뭐 30몇 년 만에 최저 성장이다 이게 아니고 최저 성장을 분기로 봐야죠. 분기로 보면 금년 2분기 0.4% 가장 낮고 아마 3분기 수치 나오는 거 봐야 되지만 뭐 5% 이상 나올 거예요. 그리고 4, 4분기는 아마 5 이상 나올 거고 그래서 내년 1, 4분기, 2, 4분기는 더 이상 높게 나올 거고 그래서 놓고 보면 오히려 이게 0.4가 바닥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구조로 오는데 연간으로 퉁쳐서 보면 이건 3%, 뭐 3.3, 3.5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2, 4분기에 0.0%가 나오고 난 다음번에는 위로 계속 간다. 오히려 이건 리카버로 봐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중국은 바텀아웃이고 딴 데는 피크아웃 하고 있는 와중에 뭐 그럴 수도 있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코로나 사이클로 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 지금 이제 아니 WHO에서도 팬데믹 거의 끝나간다 이런 신호를 내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국은 왜 그거를 안 푸냐. 예.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예.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고 정치적인 이유? 또 하나는 외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이 16일 날 다음 달에 이제 연임을 하게 되는데 그 연임의 중요한 업적이 성장률이 얼마 올랐다 이런 것은 너무 식상해요. 중국은 지금까지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히려 시진핑 시대에는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주장하는 것은 장기 집권의 논리가 안 돼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면 하루에 1달러 이하로 그 생활을 하는 극빈자, 예. 절대 빈곤자들이 시진핑이 집권했을 때 2013년에 9,801억 명 가까이 됐어요. 요걸 2020년에 제로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 절대 빈곤을 없앤 주석. 이게 이제 시진핑의 첫 번째 업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병을 했지만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제로로 유지를 하는 나라. 이건 우리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정치적 업적으로 이것을 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발생하는 게 1,000명, 2,000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제 도시 봉쇄도 하고 구부적이지만 그걸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건 이제 내부적인 그런 제 14억을 위한 제 이슈지만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제적으로 엔데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외교적인 이슈가 있어요. 외교적인.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지금 반중 감정이 최악인데 그 예. 중심에는 사실은 코로나 발병 책임을 회피하고 어떻게 보면 딴소리 하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 우리한테서 한 게 아니고 뭐 미국 군인이 와가지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예. 애초에 뭐 우한 폐렴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논리를 갖고 들어가려고 그러냐면 코로나는 이것은 발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 발병 책임에서 피할 수가 있는데, 그게 봐라. 이게 세계 최고의 나라, 최고의 기술,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진 미국은 우리는 발병하고 나서 48일 만에 5,000mm 떨어뜨려서 이게 2년 동안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건 방역을 잘하면 그 문제가 없는 거야. 요렇게 이제 가는 것이고, 미국은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오판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가진 나라가 최대 사망자, 최대 확진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관리 능력의 문제지 발병이 중요하지 않다. 이걸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싶은 이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중국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엔데믹의 상태에 같지만은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이제 내부적 외부적인 이제 이유가 있고, 근데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의 3년임이 이제 10월 달이면 끝나기 때문에 뭐 목표를 거의 달성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서서히 아마도 10월 이후에는 대놓고 우리는 풀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제재 조치나 규제 조치들을 슬슬 풀어가는 과정, 그 과정이 반드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풀지 않게 되면 GDP 성장률은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동 모빌리티를 완전히 잡아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요즘 뭐 그 터키나 무슨 뭐 해외여행이 가능한 지역에 비행기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중국도 지금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고, 이동이 안 된 것을 6개월 동안 지금 막아놓게 되면 그것에 제한을 풀었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분노의 소비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내년 1, 4분기, 2, 4분기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저는 어제 미국발 뉴스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제일 기가 찼던 뉴스가 그 미국 그 철도노조 파업을 갖다가 백악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타결 수순을 밟더라고요. 근데 뭐 노조를 설득했다는데 뉴스에 자막이나 이런 걸 보면 설득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뭐 돈으로 그냥 다 떼었더만요. 2020년부터 24년까지 지금 22년인데 20년부터 소급해가지고 24년까지 5년 동안 24% 임금 올려주고 평균 뭐 1인당 11,000달러씩 보너스 바로 즉시 지급하고. 야, 그러면 저도 파업할래요. 미국에 지금 어느 노조원으로서의 지위가 있으면은, 야, 우리도 파업하는 신용만 하자. 야, 24%나 올려준대, 금리, 임금을 단박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서 인플레는 잡으라 하고, 기가 찹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공산당 대회 이후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확 푼다. 코로나, 제로 코로나 이제 푼다. 그러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엄청나게 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면 이게 또 글로벌리 또 인플레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없어 보이는데요. 이제 중국이 코로나 방역을 완화하게 되면 네. 그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죠. 예. 그것이 이제 석유 가격 상승, 전 세계 석유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그러나 이제 조금 더 길게 놓고 본다고 하면 중국의 제품이 이것이 저가 연가 제품이고 지금은 이제 가동률이 낮아가지고 이게 잘 안 되지만 대량으로 생산이 되게 되면 공산품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제 수입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도 선거철만 아니면 사실은 바이든이 그 25% 보복 관세를 이걸 처리를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선거철이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보복 관세 25%를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지금 CPI를 하락하는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 그 진전이 있습니까? 말은 계속 됐는데 관세 그 처리 안 한다고 그랬죠. 선거가 11월 달에 있으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제 그것도 끝나고 나면 변수가 있을 수. 그래서 그러면 11월 달이 중국은 10월, 미국은 11월 달이 아마 세계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아까 깜빡했습니다만 위안화 얘기할 때 여쭤봤어야 되는데, 박사님 지금 우리 외환시장에서는 위안화의 뭐 프락시 개념으로 원화 이래가지고 달러 위안 환율 올라가면 우리도 같이 따라가고 그 좀 꺾이면 같이 밀리고, 요 현상은 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전에는 맞았고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 이게 프락시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산업 구조가 우리 전체 수출의 어떻게 보면은 뭐 88%가 중간재 수출이고 예. 그것은 이제 대부분이 중요한 반도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게 다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중국 경기하고 우리가 같이 연동이 되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과거에.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적자의 83%를 중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로 봐서는 이제 시장 유동성으로 그대로 풀렸던 거죠. 예. 근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중국 경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대중 적자가 계속 나게 되면 그거 구조적일 거다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게 문제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 위안화 환율하고 우리가 그 사이에 동조화를 보였던 것이 산업 구조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 무역 수지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전환하게 되면 같이 연동하기 어렵다. 중국은 계속적으로 흑자가 나서 수출이 잘 돼가지고 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환율의 동조화 현상은 깨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가고 저쪽은 저쪽 가고 또 우리는 지금 놓고 보면 오히려 뭐 그 무역 수지보다는 자본 수지 쪽에서 예. 외국인이 주식을 얼마나 파고 나가냐 이게 또 오히려 더 크게 환율에 지금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우리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중국의 과거에 보였던 그 동조화 현상은 앞으로는 아마 그 동조화 현상이 굉장히 약해지거나 아마 따로따로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중국의 우리 대중 무역 적자가 연속 3개월, 4개월째 지금 지속이 되는데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고 그러는데 이거는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공급망의 복수입니다. 공급망의 복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물량 단위로 이제 중국으로 가는 게 줄어서 그런 거냐. 예. 그렇게 너무 물량 단위로는 준 게 아니고 예.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중국의 대중 흑자 제일 큰 게 반도체고 이번에 반도체를 뺀 무역 흑자를 까먹은 적자로 전환시킨 4개 품목이 있어요. 그중에 최대 품목이 배터리죠. 리튬 뭐 이런 이거가 거의 한 4배 가까이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그래서 노트북, 무선 통신기기, 배터리 뭐 이것들이 그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대중 무역 흑자를 다 까먹은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런 이제 통신기기, 컴퓨터, 배터리는 이 원부자재들이 로머트리얼이 중간재가 전부 중국에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리튬 가격이 뭐 2021년 대비 9배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 그 상승 효과가 이게 우리가 이제 무역 이제 수량하고 가격 효과를 놓고 보면 이것은 공급망 관리에서 이것이 리스크가 가격이 폭등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안아버린 그게 무역 수지 적자의 최대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두 번째로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서는 전통 산업에서 중국보다 지금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반도체를 제한 나머지 전통 산업에서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졌다. 그래서 거기서 흑자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무역 적자 났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지만 월 기준으로 보면 2021년 1월 달부터 우리가 대중 적자예요. 벌써 1년 8개월이 지속이 됐는데 그때부터 난리를 쳤어야 되는 그게 아니고 지금 1년 8개월 지나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그것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반도체 착시일 수도 있는데 반도체를 빼버리면 네.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비중도 25%가 아니라 28%인가 18%인가 뭐 20%인가 뚝 떨어집니다. 어허. 그리고 무역 수지 반도체 빼면 네. 적자는 이미 2021년부터 반도체를 빼면 적자예요. 그래서 우리 전통 산업의 그런 경쟁력 약화가 두 번째 요인이고 그래서 결국 이게 구조적인 아니냐 하는 문제는 반도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2배로 늘려버리면 그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무역 적자 흑자로 바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중국이 뭐 미국에서 수입 그 미국의 견제 때문에 반도체나 관련되는 것들을 수입하는데 문제가 더 크게 되면 네. 우리 쪽에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예. 지금 뭐 디램 포함한 그 반도체 가격이 이게 떨어지는 추세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미 그 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나 제조업의 경쟁 약화는 이미 논팩터고 예. 이게 구조화냐 아니냐는 것은 반도체가 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물량이 얼마나 늘어나고 반도체 가격이 얼마나 반등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바로 흑자로 전환할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게 적자가 지속될 수 있는 거죠.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다. 예.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벌써 박사님 마지막으로 요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살짝 최근 며칠 사이에 월가 쪽에서
중국 증시 한번 좀 관심 가져보자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만 근데 지금 최근 뭐 그 기사 본 이후로 며칠 동안은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중국 증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중국 증시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시즈널리티가 있어요. 시즈널리티. 찬바람 계절성. 불 때 중국 시장이 좋죠. 그래서 최근 한 10년치를 보면 찬바람 불 때 좋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울 때 그래서 중국 보면은 전 세계가 대충 제네럴 이펙트로 1월 달에 주가가 좋은데 중국은 2월 달하고 3월 달에 좋아요. 그리고 더울 때 5, 6, 7, 8, 9가 다 나쁩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이 좋은데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요. 중국의 양회의가 3월 달에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정책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2, 3월이 강세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중국은 정치의 계절입니다. 정치의 계절.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전당대회도 10월 달에 있고 또 12월 달 되면 이제 뭐 경제 공작 개인이 하는 중요한 정치 이슈들은 항상 10월, 11월, 12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는 제가 볼 때는 political economics로 봐야 되고 정치 이슈가 언제 있냐가 중요한데 정치 이슈가 있을 때 중국은 사회를 불안하게 하거나 경제가 불안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월스트리트의 예측은 10월 달에 이제 저걸 하게 된다고 그러면 10월 달에 중국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잘 나오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이라는 게 인디케이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가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 같은 경우는 2, 4분기가 바텀이고 거기서 올라가는 추세로 봐야 되는 것이지 연간 평균을 내가지고 최악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닥은 탈출. 그러나 바닥에 올라가는 속도들이 얼마나 가냐. 그게 관심사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월스트리트 뷰는 일리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